지금 메모리 칩 사려는 바이어들이 죄다 한국으로 몰려들었대요. 그래서 한국 호텔들 방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랍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구글에서 메모리 반도체 못 구했다고 구매 담당자 목이 날아갔다는 소문 들어보셨어요. 그 정도 상황이라면 이건 정말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닌데요. 그렇죠. 솔직히 요즘 장에 자기 포트폴리오에 반도체 주식이 하나도 없다. 그건 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혼자만 뒤처지는 수가 있어요. 물론 무조건 오른다는 보장은 없죠. 그래도 나눠서 조금씩이라도 담아두는 게 현명한 판단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기회마저 놓치면 정말 계속해서 이영수 대표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삼성전자가 올해 100조 원, 많게는 120조, 130조 원까지 벌 거라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만약 그게 현실이 되면 지금 주가는 거저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단순 계산만 해도 주가가 17만 원, 20만 원은 가야 정상이라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결국 실적이 관건일 텐데, 아니 100조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이걸 단순히 디램 하나만으로 벌어들일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 부문도 다 같이 잘 풀릴 거라는 기대감이 섞인 수치인가요? 다들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디램이 벌어들이는 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다고 봐야죠. 사실 작년 3분기까지만 해도 그림이 좀 그랬어요. 디램으로 벌어서 랜드에서 까먹는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이젠 랜드 플래시 쪽에서도 적자를 면하고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거죠. 물론 디램이 벌어들이는 액수에 비하면 아직은 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이젠 디램, 랜드 할 것 없이 메모리 사업 전체가 다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파운드리 같은 다른 사업부는 적자가 심하지 않았나요? 그 손실이 아무것도 아닐 만큼 메모리에서 엄청나게 벌고 있다는 뜻인가요? 디램 쪽에서 버는 돈으로요? 네, 바로 그겁니다. 파운드리 적자만 해도 작년 1분기에 2조 5천억 원이나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분기마다 적자 폭이 5천억 원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분기 실적이 발표되면 그 폭은 더 줄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은 올 하반기에는 파운드리 사업도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죠? 맞아요. 올해 테슬라 수주건도 있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그럼 안 그래도 잘 나가는 디램에다 적자 보던 사업부들까지 좋아지고 여기에 갤럭시 같은 모바일 사업까지 잘 풀리면 최대 130조 원도 가능하다. 이런 계산인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와, 그럼 진짜 상상 초월로 버는 거네요. 그렇죠.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2배 넘게 뛴다는 건데 그럼 주가도 퀀텀 점프하는 게 당연한 수순 아닐까 싶네요. 야, 그렇다면 결국 이런 분위기면 HBM은 이제 별로 안 중요한 건가요? 사실 HBM이 되네 마네 하면서 주가 차이가 확 벌어졌던 건데 요즘 다시 그 격차를 좁히고 있잖아요. 주가를 보통 주당 순이익, 즉 EPS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을 곱해서 계산하잖아요. EPS는 실적, PER은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실적만 가지고도 주가가 충분히 설명이 되는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실적 전망치를 높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려 온 건데 이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그럼 그 다음엔 주가가 떨어지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기대감이 주가를 더 밀어 올리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대감이라는 게 바로 앞으로 배당을 늘리겠다 같은 약속들이죠.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나 자사주 소각처럼 주주 가치를 높이는 움직임도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같은 걸로 외국인 자금이 새로 들어오는 것도 큰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회사가 단순히 범용 메모리 가격이 올라서 돈을 많이 번 것과 HBM 같은 차세대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안정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한 발 늦은 감이 있는데 올해는 그래도 의미 있는 수준의 매출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작년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좋아지고 있고요. 그동안 기술적인 문제로 꽉 막혀있던 HBM의 혈이 이제 서서히 뚫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럼 HBM을 찾는 곳도 작년보다 훨씬 많아지는 건가요?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네, 맞아요. 디램 제품군 중에서 수요 증가율이 가장 폭발적인 게 바로 HBM입니다. 2030년까지 매년 평균 20에서 30%씩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장밋빛 미래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요.
불과 6개월 전이랑 분위기가 완전히 딴판이잖아요. 이러다 또 반년 뒤에 확 바뀌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거든요. 예.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떤 변수 때문일까요? 상황이 뒤바뀔 만한 변수요.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 AI 군비 경쟁이 막을 내리면 가능성이 있죠. 보통 수요를 예측하는 게 참 까다롭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른 게 빅테크 기업들이 B2B, 그러니까 기업 간 거래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 B2B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서버 시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서버 시장이 수요를 예측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B2C, 그러니까 소비자 시장은 좀 다르거든요.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건 전 세계에 쫙 깔린 유통망이 있잖아요. 어디에 재고가 얼마나 있고 얼마나 빨리 팔리는지 이런 데이터가 시스템에 바로바로 잡히니까 어느 정도 예측이 딱 맞아떨어져요. 그런데 서버 시장은 완전 달라요. 예를 들어 구글 구매 담당자가 이번 달엔 100만 개 주문할게요 했다가 갑자기 다음 달에 생각 바뀌었어요. 50만 개만 할래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네. 실제로 2016년에서 2018년 슈퍼 사이클이 끝날 때도 딱 이런 식이었어요. 계속 주문 잘 넣다가 갑자기 주문 취소요 하면서 뚝 끊어버리는 거죠. 그때 사이클 끝물에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 있잖아요. 2018년에 원래 투자 계획이 500억 달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투자한 금액은 고작 50억 달러, 예상치의 10분의 1로 확 쪼그라든 거예요. 이러면 공급하는 회사 입장에선 정말 황당하죠. 잔뜩 준비해 놨는데 갑자기 주문을 확 잘라버리니까 그게 바로 사이클의 끝물 신호인 거죠. 근데 공급사들이 그때 제대로 한번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고객사들이 와서 우리 반도체 없어서 죽겠어요 하고 애원해도 메모리 좀 제발 주세요 해도 예전처럼 막 달려들지 않아요. 엄청 신중해진 거죠. 정말요. 그럼요. 그때 호되게 당한 기억이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때 막 공장 늘리려던 계획 같은 거 전부 중단되고 난리도 아니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서는 다들 몸을 사리는 분위기예요.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서 옛날에는 반도체 공장 라인 하나 짓는데 한 8조 원 정도 들었거든요. 요즘엔 어림도 없어요. 하나 지으려면 15조, 20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돈 들어가는 스케일 자체가 옛날하고 비교가 안 되게 커진 거죠. 게다가 예전에는 그렇게 캐백스라고 부르는 설비 투자를 하면 예를 들어 한 달에 30만 장 만들던 게 투자 한번 하면 다음해엔 40만 장씩 만들고 이렇게 생산량이 확 늘어서 매출도 팍팍 뛰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기술이 너무 복잡해져서 돈을 쏟아부어도 생산량, 그러니까 아웃풋이 생각만큼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질 않아요. 기술적인 한계 때문이죠. 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개당 가격을 엄청나게 비싸게 받을 수 있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과거의 사이클과 지금이 뭐가 결정적으로 다르냐면요. 예전 반도체 시장, 특히 메모리는 Q, 즉 수량이 중요한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파는 게 남는 장사였다는 거죠. 그걸로 매출 올리고 이익 내는 구조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사상 처음으로 Q보다 P, 즉 가격이 더 중요한 사이클이 된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물건을 파는 쪽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사겠다는 사람은 줄을 섰는데 우리 물건 없어요 하면 그만이잖아요. 배짱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아예 공급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하하,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전에는 가방 100만 개를 만들어서 파는 시기였어요. 근데 그 가방이 뭐냐면 SPA 브랜드 같은 자라 같은 브랜드에서 파는 한 10만 원짜리 가방 같은 거요. 네, 그냥 100만 개 찍어내서 팔면 되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루이비통 같은 명품 가방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10개를 만들면 제대로 된 건 6개뿐이고 4개는 불량이라 버려야 해요. 만들기도 훨씬 까다롭고요. 대신 하나 팔면 몇백만 원, 최소 100만 원은 받는 거죠. 네, 옛날 자라 가방이 10만 원짜리였다면 지금은 100만 원짜리 명품을 파는 거예요. 완전히 게임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 나쁠 게 없어요. 그럼 영업이익률이 조금 아쉬울 수는 있어도 괜히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공장 문 닫게 되는 그런 최악의 위험은 훨씬 줄어든다고 봐도 되겠네요. 물론 사이클이 꺾이면 그런 위험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올해 안에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음.
그렇다면 올해 투자를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위험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지금 메모리 만드는 회사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투자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올해에도 이 세 회사가 합쳐서 대략 60조에서 8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공장을 짓기 시작해도 실제 생산까지는 2년이나 걸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의 상승 사이클에는 전혀 영향을 못 주는 투자라는 거죠. 지금 하는 투자는 먼 미래를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당장은 상황이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10년 뒤를 보고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 1년 정도만 내다본다면 전혀 나쁠 게 없다는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럼 하이닉스도 HBM 말고 디램이나 낸드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하이닉스랑 비교했을 때 삼성전자가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실적 상승 탄력만 놓고 보면요. 지난 가을부터 시작된 이번 상승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좀 더 치고 올라왔다고 봐야죠. 그게 작년 8월부터 시작된 이야기거든요. 요즘 시장 가격을 움직이는 건 HBM보다는 어디에나 쓰이는 범용 디램이에요. 이 분야는 삼성전자가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 삼성전자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확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군요. 근데 주가는 왠지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오른 것 같아 보이는데요. 연초부터 길게 보면 그렇긴 한데 작년 9월부터 딱 끊어서 보면 삼성전자가 오히려 더 탄력 있게 움직였어요. 그럼 최근에는 둘이 비슷해 보이는데 하이닉스가 오르는 건 그냥 반도체 시장 전반이 좋아서 그런 건가요? 아, 그건 약간 다른 이유가 있어요. SK 하이닉스가 매수세가 너무 몰려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던 적이 있거든요. 일단 경고 딱지가 붙으면 레버리지 투자가 막히고 또 대형 펀드들은 규정상 경고 종목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 내부 규정 문제가 있었는데 작년 12월 29일쯤 그게 풀렸습니다. 그 바람에 그동안 사고 싶어도 못 샀던 자금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최근에 하이닉스가 좋았던 또 다른 이유는 시장 분위기와는 별개로 ADR이라는 호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미국 시장에 주식을 상장하는 ADR 이슈가 있었는데 관련 발표가 곧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거든요. 미국 시장에 상장한다는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ADR이 뭐냐면요. 한국에 상장된 주식의 일부를 미국에서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TSMC죠. 원래 TSMC 주식을 사려면 대만 증시에서 직접 사야 하는데 외국인에게는 그 절차가 너무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TSMC 주식의 일부를 나스닥에서도 거래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걸 ADR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자본시장의 중심인 미국에 바로 진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가 생기는 거죠. 실제로 TSMC는 그 덕분에 주가가 엄청나게 뛰었고 그전에는 네덜란드 회사인 ASML도 같은 효과를 봤어요. 네덜란드 회사인데도 미국 시장에 ADR로 상장하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된 거죠. SK하이닉스도 바로 이런 성공 사례를 보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만약 실적은 그대로라고 해도 ADR 상장 하나만으로 미국 자금이 들어오면 주가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뛸 거라고 봐도 될까요? 네, 실적이 같아도요.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달라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새로운 투자금이 훨씬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이 하이닉스에 투자하기 더 좋은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단기적으로만 보면 지금 하이닉스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아, 이게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니었군요. 세계 3대장인 미국 마이크론도 요즘 주가가 폭등하고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작년 9월 이후 상승률만 따지면 마이크론이 아마 제일 높을 거예요. 정말 시장이 뜨겁긴 한가 봐요. 네, 심지어 애플조차 메모리를 못 구해서 난리라는 소문까지 돌더라고요. 램이 없어서 생산에 큰 차질이 생겼다는 심각한 이야기도 들리고요. 맞아요. 스마트폰을 못 만든다. PC 조립이 안 된다는 말까지 나오니까요. 램 가격이 너무 올라서요. 소위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불리는 거대 IT 기업들 있잖아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는 큰 손들이죠. 그 회사들 메모리 구매 담당자들이 지금 다 한국에 와 있다고 해요. 오죽하면 한국 호텔에 방이 없을 정도래요. 최근에는 구글 구매 담당자가 메모리를 못 구해서 해고됐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와, 그 정도면 이 분위기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네요. 그렇죠. 우리도 엔비디아처럼 배짱 부리면서 장사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삼성전자 실적을 보면 드램이나 낸드가 아무리 잘 나가도 결국 스마트폰 사업이 잘 돼야 전체 실적이 받쳐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곧 나올 갤럭시 C16에 엑시노스 칩이 들어간다고 해서 벌써부터 말들이 많더라고요. 다들 퀄컴 칩을 더 좋아하잖아요. 엑시노스는 발열도 심하고 배터리 효율도 안 좋다고 꺼리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좀 다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엑시노스 2500은 작년에 나온 갤럭시 C15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결국 탑재되지 못했거든요. 엑시노스가 계속 실패하면 가장 큰 문제는 삼성 반도체 사업부의 비메모리, 즉 시스템 반도체 쪽 실적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셈, 작년 1분기에만 2조 5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적자를 낸 게 바로 그 때문이에요. 공장 가동률이 뚝 떨어지니까요. 모델. 올해 들어서 엑시노스 200 물량이 작년부터 풀리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꽤 넉넉해졌어요. 공장을 쌩쌩 돌리니까 당연히 적자도 확 줄었죠.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작년에 엑시노스 2500 만들 때 썼던 3나노 공정, 이게 완전 시한폭탄이었거든요. 그때 칩 설계 자체에도 뭐 문제가 없진 않았지만요. 그것보다 3나노 공정 수율이 안 나와서 제대로 찍어내지 못하는 게 제일 골치 아픈 문제였죠. 근데 올해 이 나노 기반으로 만든 엑시노스 2600은 얘기가 달라요. 물론 퀄컴이랑 비교하면 아직 좀 아쉽긴 한데 이 정도면 쓸만한데 하는 수준까지는 올라왔어요.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시장 분위기가 막 싸늘할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렇죠. 벤치마크 점수 돌아가는 거 보니까 꽤 안정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럼 생각보다 상황이 많이 좋아진 거네요. 이게 실적에도 바로 티가 날 정도인가요? 그럼요. 당장 실적에 바로 플러스가 되죠. 게다가 지금 전 세계 팹리스 회사들이 TSMC에 줄을 서도 자리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최첨단 공정을 쓰고는 싶은데 TSMC에서는 번호표만 뽑고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니까 속 터지는 회사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럼 그 회사들이 삼성 파운드리로 오면 딱인데 작년엔 그 문제에 3나노 공정이 워낙 불안하니까 맡겼다가 큰일 나는 거 아냐 싶어서 아무도 선뜻 오질 못했던 거죠. 그런데 요즘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테슬라가 인공지능 칩을 165억 달러어치나 맡겼고 심지어 어제는 퀄컴 최고 경영자가 직접 이 나노 공정으로 칩을 맡기겠다고 발표까지 했잖아요. 아니, 퀄컴이 원래 2022년 전까지만 해도 삼성이 자기네 엑시노스 만드는 거 빼면 외부 고객 중에서는 제일 큰 손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QS 사건 터지고 TSMC로 싹 가버린 뒤로 거의 3, 4년간 연락도 없다가 이번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결국 삼성의 이 나노 공정이 안정됐다는 걸 보고 또 엑시노스 2600이 괜찮게 나오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하니까 다른 팹리스 회사들도 삼성한테 맡겨도 되겠는데 하면서 다시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제 비싼 돈 주고 퀄컴 칩 사올 필요도 없어지고 오히려 적자만 내던 파운드리는 공장을 돌려서 돈을 벌게 되니 이거야말로 꿩 먹고 알 먹는 거잖아요. 이러니 올해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아질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 이런 날이 이렇게 갑자기 오네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1월에 찍고 있어서 그렇지. 한 3, 4월쯤 되면 그때라도 살 걸 하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판을 잘 읽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한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네요. 아니 근데 다들 이렇게 좋다고만 하니까 오히려 더 불안한 거. 저만 그런가요? 그냥 느낌이 쎄해요. 그게 바로 실전 투자자의 겜이라는 거죠. 이럴 때 진짜 고민되는데 그래서 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포트폴리오에 반도체가 한 주도 없는 분이라면 네? 사야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내 주식 계좌에 반도체가 아예 없다는 건 물론 재수 없으면 물릴 수도 있겠죠. 100% 오른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나눠서라도 어느 정도는 담아두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 지금 안 샀다가 나중에 혼자 소외되는 그 기분, 포모가 훨씬 더 괴로울 테니까요. 맞아요. 나중에 뒤늦게 올라탔다가는 진짜 상투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 물릴 거면 대장주인 반도체에 물려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죠. 네. 차라리 그런 각오로 덤비는 게 속 편할 수 있어요. 주식은 물리더라도 여윳돈 생기면 물타기라도 하죠. 근데 부동산은 한번 물리면 대출 이자 내면서 그냥 버텨야 하잖아요. 물론 뭐 서울 강남에 물리는 거라면 얘기가 다르지만요. 그렇죠.
게다가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배당이라도 챙겨주잖아요. 훨씬 인간적이죠? 그러니까요. 이런 소소한 재미까지 생각해 보시면 결정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